남북협력의 비전모색이라는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하고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세 분의 발표자와 네 분의 지정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세 분 발표자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고유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1994년부터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현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저희 민화협의 정책위원을 오랫동안 하셨고, 통준희 의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의 방문학자, 그 다음에 북한연구학회장은 2012년에 역임하시면서 북한학계에서 아주 손꼽히는 전문가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신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김석주 중국 연변대학교 동북아연구소 원장님이십니다. 김석주 원장님은 연변대학교 지리학과에서 이학 학사를 받으셨고요. 경북대학교에서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연변대학교 대학 지리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연변대 동북아연구원 원장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한국에는 여러 가지 인연이 많아서 해외 초청학자로도 오셨고, 그 다음에 연구자로도 오셔서 연구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리학 분야에서 한중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셔서 그쪽 관련된 교류, 그리고 북한의 지리학자들과의 교류를 또 중국과 연변과 평양을 오가면서 하시는, 어떤 점에서 보면 김석주 교수님은 남북중 삼각협력의 그 중심에서 지리학과의 그 활동을 열심히 펼치고 계신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미무라 미츠히로 박사님이십니다. 일본의 경제연구소, 우리한테 에리나 경제연구소라고 알려진 환 일본의 경제연구소에서 조사연구부 주임연구원으로 계십니다. 오사카 애국어대학교 애국어 학부 조선어과 및 법학부를 졸업하셨고요. 오사카 대학의 법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2001년에 에리나에 들어가신 후에 연구원, 연구주임, 연구부장을 거쳐서 주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임연구원이라는 게 꽤 높은 직책이네요. 더 이상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한국하고 직책이 달라서 이게 주임연구원이 어떤 랭킹인가 궁금했었는데 그러네요. 전문 분야도 다양합니다. 북한 경제, 북한법, 그리고 한반도 남북 경제 교류 및 동북아 경제 교류에서 사실 거의 모든 분야를 커버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미무라 박사님은 참고로 일본 분이시면서 중국어도 거의 중국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잘하시고, 한국어도 뭐 저희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잘하십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좀 하시죠?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교류에 진짜 오랫동안 몸담고 일하시면서 어학까지 겸비하시고,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길 제가 권하겠는데 아주 사교성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친화력이 좋아서 어디 가서든지 그쪽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화해하고 소통하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한테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어서
토론자 선생님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하실 분은 김진호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북경대 국제관계학원에서 법학 박사를 받으셨고요. 현재 단국대 정외과 교수로 계시면서 학과장, 국제어학원장, 대외협력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홍콩, 중국, 그리고 한국의 방송 저널리스트, 그다음에 정치학회 부회장, 현대 중국 연구학회 부회장으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윤성학 교리대학교 러시아 CIS 연구소 교수님이십니다. 윤성학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노노문학과, 그다음에 연세대 정외과에서 러시아 지역 경제를 전공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대우경제연구소, 유즈 대우뱅크, 러시아 이메모 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소에서 러시아 CIS 경제를 연구하셨고요. 지금은 고려대학교 러시아 CIS 연구소에서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경제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전현선 박사님이십니다.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의 HK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데요. 2001년 한양대에서 문학박사를 취득하셨고요. 주요 연구 분야는 북한 문화정책, 그리고 북한 사람들의 생활문화를 주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통일부 자문위원, 그리고 북한연구학회 남북문화예술연구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가장 최근까지는 통준위의 전문위원, 그리고 북한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박지용 민하엽 사무처장님이 저희 토론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민하엽에 대해서 대부분 다 잘 아실 텐데, 박지용 처장님의 민하엽에 대해서 한 2분 정도만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 민하협은 그 민족화해와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종교, 그리고 2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만든 협의체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바른 방향의 통일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 사회를 보시는 임강택 박사님은 저희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통일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으로도 계십니다. 제 소개를 이렇게 미리 해주셔서 훨씬 수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통일연구원에서 북한 경제를 지금 한 20년 해왔고요. 북한 경제를 하면서 남북 경제 협력, 동북아 지역 협력을 주전공 분야로 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정책 분야에 대한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90분인데 벌써 이제 10분을 써서 이제 80분 남았습니다. 이제 80분을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데, 청중석이 갈수록 이게 꽉 찰 것 같아서 시간을 조금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분들께서는 10분 정도에서 다시 이 시간을 잘 써주시고요. 토론자는 5분 정도에서 이야기를 1차 하시고, 그리고 플로어의 질문을 받고 나서 발표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로 고유한 교수님의 동아시아 안보 환경과 남북관계라는 주제의 발표를 들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하협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패널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과 이 남북 관계인데요. 워낙에 이 범위가 커서 동아시아와 남북 관계의 가장 큰 현안은 역시 북한 핵 문제라는 관점에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협력을 중심으로 조금 그 전체 내용을 정리를 하고 발표를 그 중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현재까지 한반도 문제나 동아시아 문제를 얘기할 때 그 북핵 문제는 관문처럼 어떤 통과 의례처럼 북한 핵 문제를 통하지 않고는 한반도 정세나 동아시아 정세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그런 안보 현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이 그 김일성 그 주석 사망 이후 또 사회주의 붕괴 뭐 이런 이후에 그 핵 보유와 관련해서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현재까지 핵 무력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이 북핵 문제를 떠나서는 그 한반도 문제나 동아시아 문제를 얘기할 수 없다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하고요. 그 전체 흐름은 이제 북핵 문제를 둘러싼 이 갈등 구조를 앞부분에서는 주로 그 북한의 내부 요인, 그러니까 이 수령 체제의 속성상 핵은 그 만능의 보금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핵 개발의 동기를 한국 전쟁 이후 형성된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적대 관계. 여기에서 이제 그 근본적으로 핵 보유 동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우리가 많이 관가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 요인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중국과 북한이 같은 진영이고, 동맹국가이니까 크게 갈등이 없는 것 같지만, 최근에 아주 극단적인 그 갈등 현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북한 정권의 그 정당성의 근거가 과거 그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중국과의 주종 관계를 끊고 자주적 정부를 수립했다는 관점에서 이 반중국적 요인, 또 중국과의 갈등 요인도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라는 것은 북한 핵 보유 동기라는 측면에서도 아주 이 여러 국가와 구조적으로 연관된 문제이고, 그래서 해법도 아주 복잡하고 구조적으로 이게 포괄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그래서 지난 20여 년 동안 역설적이게도 북한 핵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핵은 더 고도화되는 역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들을 이제 한 20년 지났고 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를 하고 거기에 통해서 이제 새 정부가 앞으로 이 핵 문제 해결에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한의 이제 브레이크 없는 핵무기 고도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북한이 지금 3대 세습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수령 체제라고 했을 때에 결국은 이제 그 미국과의 적대 관계라든가 남북한 분단 체제 아래서 김일성 시대도 경제 군사 병진 노선이 있었고, 김정일 시대도 성군 정치라는 게 있었고, 또 김정은 시대는 경제 핵 병진 노선. 사실상 이제 군사주의를 내세우는 수령 체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그 체제를 유지하는 만능의 보검이 결국은 핵무기다. 근데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성 시대의 경우는 북미 적대 관계 해소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핵 개발을 포기할 수도 있다. 92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우리가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볼 때 김일성 시대만 하더라도 미국과의 관계가 잘 풀리고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가 실현된다면 굳이 핵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김정일 시대 와서는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또 이제 북미 간 이 갈등이 심화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핵을 개발을 이제 일관되게 하더라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포기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중적인 그런 전략을 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정은 시대 와서는 이제는 핵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3대 세습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물리적인 힘이 핵이라고 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핵 억제력을 갖춰놓고 이제 경제 건설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안보 문제를 풀고 경제 건설에 주력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핵무기 고도화로 이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그 정세 인식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그 과거에 소련이 건재할 때는 소련이 자기들에게 핵 우산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나름의 그 안전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되면서부터는 이 북한의 전략 구도가 그 과거의 미소 대결 구도에서 이 미국과 북한의 대결 구도로 이게 이제 구도가 형성됐다고 보고 미국에 대응하는 핵 억제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북한의 기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차 당대회 때도 이 자기들은 제국주의 연합 세력과 단독으로 맞서서 사회주의를 수호했다. 이 제국주의 연합 세력 속에는 중국까지 포함되는 그런 개념 하에서 이제 그런 구도에서 미국과 대결하려면 핵무기를 질량적으로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이제 그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령체제 유지와 핵무기 보유 동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핵을 포기시키려면 사회주의 체제 보장과 이 김정은 체제 유지와 관련한 안전담보 문제를 평화체제 구축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해결해줘야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인은 이제 미국과의 적대 관계에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가깝게는 이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에 맞서서 이제 핵무기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당시에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는 북한의 핵 위협은 통제 가능한 위협으로 보고 대중국 전략 차원에서 이제 북한 위협론을 활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북한 붕괴를 기다린다는 그런 관점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CVID 방식의 선핵 폐기론을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핵 해법의 입구론적 해법을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했던 거죠. 물론 거기에는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입구론적 해법이라는 것은 먼저 북한이 흉기를 버려야 대화할 수 있다. 근데 북한은 미국의 위협에 맞서서 우리가 핵을 개발하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할 때 출구에서 버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구론과 출구론의 충돌, 이것이 이제 북미 간의 현재까지 핵 갈등의 중심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까지 간 현당에서는 더 이상 이제 핵 문제와 관련한 협상은 없다. 평화협정이 구축된 다음에나 비핵화 협상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육자회담도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모든 대화의 그런 제안들을 거부하고 이제 자기식 갈 길을 간다. 마이웨이 전략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제 갈 길을 간다는 얘기인데요. 그거는 이제 북핵 해결에 이 시간이 오래 지체되면서 그동안 서방이 제시했던 이 모델들의 유효성이 상실됐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모델, 리비아 모델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리비아가 어떻게 됐는지는 북한이 너무 잘 알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침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걸 봤기 때문에 인도나 파키스탄 모델을 따라가서 핵 보유를 할 수밖에 없고 중국식 모델에 따라서 양탄 일성, 수소탄, 원자탄, 인공위성 갖고 경제 발전도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결심을 굳힌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북중 간의 갈등 부분인데요. 앞서도 잠시 드렸던 것처럼 핵 보유 동기 요인 중에 중국 요인도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북한은 주체 자주 노선에 따라서 이 중국, 소련을 대국주의 국가로 간주하고 이들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이제 자주적 입장을 취하겠다는 것이 기본이었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소련 붕괴 이후에 우리가 한미 동맹에 의존하는 것처럼 북한도 북중 동맹에 의존하고 중국의 핵 우산에 의존하면 안전을 담보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이제 중국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최근에 이제 노골적으로 노동신문 등에 표현한 걸 보면 중국이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자기들을 버리고 92년도에 한중 수교 하면서 이제 그 제갈길 간 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김일성 주석이 그 중국 측에 대해서 그 한중 수교를 북미 수교 때까지 좀 늦춰달라, 이 교차성인 형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중 수교를 한 데 대해서 북한은 굉장히 불만을 가졌고, 최근에 노동신문에서 중국을 직접 거명하면서 이 덩치 큰 이웃 나라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의 장단에 춤춘다고 아주 그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그 한중 수교 이후에 동북 삼성하고 중국 전역이 반공화국 전초기지로 전락됐다. 이게 아주 대단한 얘기죠. 중국에 대해서 중국 전역이 이제 그 북한을 반대하는 그런 그 전초기지다. 이 얘기는 뭐 북중 관계가 아주 지금 뭐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아마 그 부분은 이제 중국이 안보리 제재에 동참하면서 석탄 수입 중단 조치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대북 압박을 하는 데 대해 상당히 그 불만을 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서요. 이제 그 갈등 요인만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이제 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중 사이에 새로운 어떤 그 협조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북핵 불용에 대해서 한미중에 그 확고한 공감대가 있고, 두 번째는 북핵 해결의 시급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오바마 정부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전략적 인내라고 이 시급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이게 임박한 위협으로 보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새 정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인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한국이 북한 붕괴론의 그 망령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나 기다리는 정책 속에는 북한 붕괴론의 함의가 깔려 있었고, 북한이 붕괴되면 핵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아마 희망적인 사고가 깔려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사고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서 포노 정책 얘기하지 않습니까? 체제전환 추진하지 않고, 정권 붕괴 추진하지 않고, 또 급진 통일하지 않고, 무력 침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네 가지 가장 그 체제 안전과 관련되는 그 얘기를 말로 공약했는데요. 물론 북한은 말로 하는 거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먼저 군사 연습하지 말고 뭐 이런 그 몇 가지 이제 행동으로 보여야 이걸 믿을 수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미국이 그 기존의 정책에서 많이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국과 중국이 얘기하는 이 단계별 포괄해법이라는 관점에서는 아직도 그 미국이 그 선핵폐기론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그 약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몇 가지 공통된 인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이제 한국의 새 정부와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이제 현 시점에서 이 단계별 포괄해법으로의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북핵 해결에 어떤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희망적인 그런 그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토론 과정에서 다시 하도록 하고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영 교수님께서 북한 핵 문제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를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의 회의 주제가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이제 큰 주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가
북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을 고양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고양 교수님의 판단은 북한이 핵에 대한 집착이나 그리고 그 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치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발표는 김석주 원장님하고 그다음에 민무라 상인데 PPT가 준비되어 있어서 이게 화면이 내려오면은 우리가 앞에 앉아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아무래도 좀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어수선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연면대학교 동북아연구원의 김석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 중국에서 주창을 해가지고 전개되고 있는 1대1로 전략에 대해서 소개하는 차원의 어떤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더불어서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1대1로 전략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으며 이것이 이 지역의 미래 평화와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국의 1대1로 전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이 육지 국가를 방문하시면서 1대 전략을 제시하고 해양 국가를 방문하시면서 1로 전략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2015년에 정식으로 국가 발개위에 하고 외교부, 상무부 세 개 부문의 공동의 어떤 발표를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국가 정책으로서 공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미국이나 서양 세력의 국가들에서 이야기하는 중국의 마샬 플랜이다 하는 그 표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서로 다른 사회제도, 신앙을 가진 국가들 사이의 어떤 소통과 협력을 중시하고 제도적 차이의 편견을 버리고 의식 형태의 울타리를 초탈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깔았다. 그래서 마샬 플랜에서 주창하는 정치와 군사적 동맹이었고 정치와 군사적인 동맹 같은 것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어떤 1대1로 전략에서 먼저 중국의 동북 지역과 1대1로 전략의 관계를 살펴보시면 이것이 1대1로 전략이라는 것은 여러 언론이나 보도를 통해 가지고 육지상의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 해가지고 두 개 라인을 그은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1대1로 전략이 이 두 개 라인을 따라서 개발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러한 실크로드의 어떤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서 유라시아 대륙을 서로 통할 수 있는 지역이면 자기들이 어떤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면 모두가 개발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각 지역에 따른 어떤 역할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빈 지역이 있습니다만 이 지역들은 그러면 1대1로와 상관이 없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 전역이 1대1로 전략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는 그 지역 정부 자체들에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채택이 되면 실시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순서로 진행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북 지역은 북방 개방의 어떤 중요한 창구로서 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1대1로 전략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북방 창구라고 하게 되면 동해를 거쳐가지고 베이링 해협을 거친 북방 항선이라든지, 그리고 동북 지역을 통해서 중국, 러시아, 중국, 몽골 접경을 지나가지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통하는 시베리아 철도를 거쳐서 유럽에 이르는 이런 전략적인 교두보로서 역할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흑룡강성은 영강 실크로드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흑룡강성에서 유럽과 동해로 통하는 통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룡강성은 중국에서 가장 많은 어떤 세관을 갖고 있는 그런 성으로서 1대1로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갈래는 동해로, 한 갈래는 대륙을 통해서 연결시키는 그런 전초기지. 그래서 이것이 영강 몽고 동북 경제대, 그리고 이것은 흑룡강과 연해주를 연계시키는, 그리고 이것은 길림성과 연계시키는 루트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길림성은 동쪽과 남쪽 창구를 건설한다 해서, 동쪽은 창지투, 장춘, 길림, 두만강 지역 개발을 통해 가지고 동해로 진출하는 루트와, 또 하나는 길림 통화 지역 국제 내륙 항무국을 건설을 해가지고 이 여기를 통해 가지고 단동에 이르러서 황해로 그러니까 우리 서해로 진출하는 루트를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장만구, 장춘에서 만주리를 거쳐서 유럽으로 통하는 통로다 해가지고, 이것은 2015년에 장춘에서부터 유럽으로 통하는 철도가 이미 개통이 되어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혹시 연길에 가셔가지고 유럽의 그 캔맥주, 독일 흑맥주라든지 1,000원도 안 합니다. 엄청 쌉니다. 그래가지고 이 철도가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물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만구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영성은 여만구 해가지고 연영 만주리 유럽, 그리고 연영 몽골 유럽, 그리고 연영 서해 동해를 통해 가지고 서해 중국 동해를 거쳐 가지고 유럽에 이르는 이러한 루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1대1로 전략에 대해서 그렇다 할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 5월 14일 북경에서 개최된 1대1로 포럼의 대표를 파견한 것이죠. 이분이 대외 무역상이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어떤 북한도 관심은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도 중국이 1대1로 전략에 대해서 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혹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점차 1대1로 전략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게 검토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와 관련된 어떤 기사들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한 일본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과의 어떤 북일 회담을 통해서 북일 수교를 추진했었고, 또한 최근에 러시아와 협력을 해가지고 일본과 러시아를 연계시키는 통로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1대1로 전략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중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야 해협과 타타르 해협, 소야 해협은 42km, 타타르 해협은 7k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계시켜버리면 일본은 섬나라에서 대륙 국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아직 많은 정치적인 어려움과 특히 미국의 어떤 저해 사경에 저해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은 1대1로 전략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죠. 물론 뭐 박근혜 정부 시기에 어떤 이런 중한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약간의 주춤은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5월 14일 그 포럼에 대표를 파견해가지고 어떤 노력을 보이고 있죠. 러시아도 이 1대1로 전략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에 있어서도 중앙아시아를 서로 쟁탈하고자 하는 어떤 중국의 움직임으로 보아오다가 현재에 와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그래서 연해주 이런 프로젝트를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두 갈래 프리머리의 1, 2 프로젝트를 발표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요 하나는 여기에서 금명강성에서 연해주로 통하는 통로, 하나는 훈춘에서 연해주로 통하는 통로 해가지고 두 가지를 제시하죠. 몽골도 역시 처음에는 의심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자국의 경제 발전에 어떤 일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뭐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관련 여러 국가들이 전부 베이징 포럼에 참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이 지역에 있어서 1대1로 전략을 통한 동북아 지역의 어떤 평화 협력에 도움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이것이 뭐 시간상 관계로 좀 시간이 10분밖에 주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것은 뭐 독일과 프랑스의 어떤 63년의 엘리제 조약을 통해서 양국이 서로 전쟁을 하던 나라로부터 공동 역사 교과서를 공유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협력을 보였습니다만 우리 동북아 지역도 언제면 이런 날이 올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해를 통한 환동해 진정한 이런 루트가 개발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환동해 지역이 진정한 평화와 협력이 올라를 기대해 보는 바입니다. 그리고 뭐 이것은 뭐 제주도입니다만, 제주도의 하루방입니다만, 이 머리 모양이 모자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난번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몽고의 모자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방을 많이 봐왔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교류의 어떤 역사가 스며 있다 해서 이런 역사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사실들은 앞으로 협력할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석주 원장님께서 중국의 1대1로 전략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1대1로 전략은 동아시아 평화 그리고 미래의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그 많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1대1로 전략에 마냥 그 긍정적인 측면만 보기 힘든 부분이 지금 동아시아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의 전략적인 협력이 사실 뒤따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협력관계보다는 갈등적인 요소가 더 강조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그래서 사실 여전히 동아시아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관점에서 사실 한국의 선택도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중국은
뭐 중국의 나름대로 또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포지션을 가지고 국가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상대적으로 그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적은 관계로 더 어려운 국면에 직면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전략의 맹주들이 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정착에 사실 합의하고 그리고 큰 틀에서 그 긍정적인 미래를 끌고 나가는 그런 방향성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끌려다녔다라고 볼 수 있다면은 앞으로는 우리의 몫을 좀 찾기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발표로 미무라 선생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일본 에리나의 미무라입니다. 이번에 회의에, 에서 주어진 내용이, 앞으로 동아시아 평화협력 방향과 남북협력의 과제라는 제목이라서 제가, 주로 북한 경제를 연구하면서, 남북경협이나 그런 것들도 연구하는데, 좀 더 외교안보,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적으로 봐서, 앞으로 남북관계, 남북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를 한번 제가 구상해 보았습니다. 고유한 교수님도 많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어느 정도 시간 절약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외교 안보적으로 하면은 동아시아의 동서냉전 후에 바뀌지 않았던 것 그리고 바뀐 것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중 관계, 한로 관계를 보면은 이게 냉전 종결 후에 새로운 구조라고 볼 수 있고, 사실은 중로 관계도 냉전 후에 많이 진전됐습니다.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는 냉전 이전부터 있었는데, 그 후에도, 특히 중국과의 관계는, 발전됐습니다. 다만, 북미 관계, 그리고 북일 관계는 아직도 국교가 없는 상황으로서 냉전 시절에 대립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아주 외교 안보적인 문제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 동아시아 지역의 특히 동북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북아 경제 협력을 항상 논하는데 동남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부럽습니다. 컨테이너 개수를 봐도 그쪽은 만 단위로 수를 통계적으로 잡고 우리는 400개, 500개 됐다고 해서 좀 기뻐하고 그래서 완전히 수량적으로, 물량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동남아의 협력과 동북아의 협력이 차이 나는 점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중국과 한국, 중국과 일본의 경제 관계 확대를 보면은 동서냉전 종결 이후에 많이 선전됐기 때문에 변화가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RCEP 그리고 TPP 같은 다자간 협력 그리고 한중일 FTA도 좀 잘 안 되고 있지만은 그런 구상들은 다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그런 동아시아 전체의 여러 가지 경제 통합 구상에 있는데 빠져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이고 하나는 대만입니다. 저는 일본 사람으로서 우리 식민지였던 두 개의 존재가 지금 동아시아 협력 구도에서 빠져 있는 것은 아주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건 일본의 역사적인 책임도 좀 있는 것 같고, 일본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일본도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대한선이 있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대국 간의 파워 게임에 갑이 아니라 울. 그 일본도 사실은 갑이 되고 싶은데 울입니다. 미국의 말을 들어야 되고 중국에서 반발이 있으면 좀 힘들고 그래서 동아시아의 협력은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주역으로 되는 그 주역이 되는 건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북한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중심으로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그 행동이 필요한가? 그래서 그 한반도 협력 그 추진의 주인공이 누군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역 협력의 틀에서 거의 소외된 상태입니다. ARF는 참가하고 있지만은 나머지는 투명이냐시엠 GTI에서도 빠지고 저 친구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육자회담 나라들이 그러한 구도에서 벗어나서 협력 주체가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남북이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 해결에도 한국이 좀 주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제가 통일에 대해서 지난 정권 때 취재도 많이 받았는데 취재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들으면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본은 반대하지 않은가? 그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 대답을 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일본이 반대를 하는가 안 하는가라기보다는 한국이 어떻게 해서 통일을 하겠는가? 그것을 먼저 일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에 대해서 반대가 있으면 왜 반대하는가 물어보고 수정하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통일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의 통일 정책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주 간단히 통일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그런 물음을 해도 거의 의미가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남북 통일 아니면 협력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제가 갖고 있는 관점입니다. 북한의 핵무장 얘기는 다 끝났으니까 좀 넘어가고 북핵 포기를 위해서 남북 관계 개선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북 관계가 안전돼야 북한도 한국과의 관계에서 부담이 없어지는 것 같고 또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 그 넓은 의미에서 북한 사람들의 생활 인권을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 좀 잘 안 되네. 그래서 남북 관계 과제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 개선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지역 안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면은 일본도 북한하고 경제 협력을 할 수 있고 북핵 문제가 많이 없어지면 일본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동북 삼성, 내몽고
그리고 러시아 원전 지역에도 많이 관심을 돌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지역에 투자하면 자기 회사 제품이 북한에다가 수출돼가지고 그건 뉴스가 되면 좀 무섭겠다. 그렇게 해서 동북 지역에는 공장을 짓지 않고 거꾸로 중국 내륙 지방 예를 들면 사청성 중경에 그 공장 지었던 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경은 일본이 무차별 폭격을 해서 그 반일 감정이 매우 심한 지역인데 그래도 북한에다가 자기 제품들이 수출되는 그런 사고를 고려하면은 사천성에서 하는 게 낫다. 그러한 대형 기업들은 북한 문제에다가 많은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남북 문제가 해결되면 일본도 이 동북아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생기는 거고, 그 북핵 문제의 수익자는 사실은 가장 큰 수익자는 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 내에 긴장이 완화되고 뭐 도로 연결, 절도 연결, 뭐 전기망, 가스관 그런 것들이 건설하게 되면은 한국 경제에도 많이 좋은 영향을 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한국이 앞으로 그 남북 문제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에 주체가 되는 그런 구상을 하는 게 일본에서도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일본도 그 동북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국이 먼저 그것을 해주면은 일본에서도 많이 부담이 덜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한국의 주체가 되는 그래서 마지막에 한국이 주체가 되는 남북 관계 추진이 필요하다고 한마디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그 질문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토론자 발표자들 좀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브라 선생님 발표는 우리 토론자 발표자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제가 미브라 선생님하고 꽤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미브라 선생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사실 일본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은 아니에요. 미브라 선생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진보적이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일본에서 소수 의견에 해당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그래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좀 격려를 해주고 싶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방금 발표하신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이어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김준호 교수님 한 5분 정도 시간 내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관중 여러분 그리고 학자 여러분 또 이 회의를 주최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와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이 논문들을 읽으면서 아주 참 감흥이 새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던 지역이고 계속 생각했던 문제였는데 특히 이제 고유한 선생님의 논문을 읽으면서 사실 저희가 연변이나 단동에서 북한 사람과 중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이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이런 걸 발표하게 되면은
뭐 심지어 이게 혹시 종북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이 상황이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 신문에도 노동신문도 이제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대만연구소도 들어와서 보면은 일괄되게 나온 내용인데 한국적 시각으로 해석할 때 좀 우리가 말하기 어려운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고 교수님은 계속 이런 부분을 연구하시고 이런 걸 발표하실 수 있는 입장이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글로서 북한의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고 최근에 나오는 한미 그다음에 중국과의 그 협력 관계에서의 그 북한 문제 해결 방법 등등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 볼 것 같아요. 실례로 어제 중국에서 온 학자들하고 오랫동안 저는 중국 학자들이 절 중국인인 줄 알고 모임에 껴줘서 앉아 있는데 다른 한국인들은 안 끼고 그럼 중국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의 주제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거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니까 회의장에서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분석한 내용을 볼 때 새로운 내용으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접근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시사점을 주신 아주 좋은 논문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 1대1로를 얘기하는데 1대1로가 항상 붐인데 근데 중국 1대1로에 왜 한국이 이렇게 흥분을 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동북아 허브 시대와 중국의 1대1로. 뭔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자꾸 중국 1대1로를 연구하면 우리가 중국인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다음에 하계 국제정책회 섹션에 이걸 하나 만들어서 하는데 제가 제안을 했다고 저보고 발표하라고 해서. 근데 이 1대1로는 정치, 경제, 문화, 안보 통합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홍콩에서 살 때 거기 식민지였는데 신천이라는 개발구를 통해 가지고 물류와 인적 교류를 늘리면서 보이지 않게 통합이 돼요. 방송, 신문, 문화까지. 그래서 신천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중국화돼 가는 거죠. 지금 이 신천은 원래 중국이니까 중국의 새로운 중국이었다면 아까 얘기한 그 중국화됐다는 지역은 홍콩인데 홍콩이 중국화가 됐죠. 지금 가시면은 홍콩에서 영어가 필요 없게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보와 이게 연결이 됨으로써 하나의 문화적 혹은 경제적 지역 공동체를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더 연결해서 보면 동북쪽 이 연결고리가 한반도까지 연결된다면은 이 한반도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 사실 이 잘 살게 되게 되면은 싸우지 않으려고 그래요. 홍콩과 심천에서 싸우지 않게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빈부격차가 무척 심해지게 돼요. 빨리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물류와 이러한 안보 전략이 결국은 통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장철도라는 게 처음 생겼어요. 티벳이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독립운동을 하니까 청장철도를 열어서 티벳 사람이 그거 타고 북경에 와서 거기서 많은 천주도 팔고 그래요. 대부분 가짜지만. 그리고 북경에서도 기차 타고 티벳을 가요. 그래서 열리자마자 제가 티벳을 갔는데 그 이후로 어떤 문제가 있어요. 티벳의 중국화가 됐어요. 티벳에 많이 생기는 식당이 중국 식당이에요. 또 티벳에 많은 식당들이 북경에 열려서 북경에 티벳 식당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1대1로의 경제적 효용성 외에 이 안보적 측면과 문화 통합적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1대1로가 우리한테 가져오는 의미는 결국 한반도의 안보, 남북 교류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우리의 동포지만 중국 국적의 중국인으로서 이제 1대1로를 얘기하시면서 좀 조심스럽게 한반도의 그 1대1로 일본까지 연결되는 얘기를 해주셔서 아주 이게 같은 생각이구나. 하나는 우리가 보는 남북한의 북핵 문제, 또 이제 중국에서 보는 1대1. 결국 이게 한반도 동북아 문제를 얘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 발표하신 미무라 미츠히로 선생님은 옛날에 제가 단동에서도 뵙고 그랬는데 그 발표 아주 좋게 들으면서 제가 이제 이어폰을 끼고 있는 건 영어 통역이 잘 되고 있나 이렇게 보려고 계속 듣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보면서 우리말이 우리끼리 통하는데 이거 외국어로 바꾸면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선생님이 한국어로 해줘서 너무 뜻깊었다. 그런데 찡 한 말이 왔는데 갑자기 우리의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말. 이거 한국 국민 앞에서 쓰시면 안 됩니다. 과거의 역사가 있었다로 시정을 해주셔야지 여기 놓고 우리 일본의 식민지였다. 우리 역사책에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강점당했다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 내용이 이제 환태평양 연결에 많은 우리의 그 평화와 이제 또 남부 협력 사실 북한도 잘하시고 우리도 잘하니까 어떻게 교류를 하는지 이게 너무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까 남남이 돼버려서 문화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정치 사상 체제도 이게 떨어져 있는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통일 이전의 통합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줄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세 개를 합쳐보면은 동북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한반도의 통일과 통합, 그 다음에 경제적 유대, 거기 이게 포함되는 제주도까지 다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아주 세 개를 합쳐서 다시 논문을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뜻있는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근 그 북핵 문제에 있어가지고 중국 비중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중국과 못지않게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제공할 수 없는 핵 우산이라든지 강력한 또 군사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북한과 미국이 전쟁할 경우 러시아가 참전하게 되면은 상당히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견제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요. 또 러시아도 시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최근 들어서 그 북한과 러시아의 어떤 교육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극동 지방만 하더라도 약 4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극동의 여러 가지 건설 현장에 가보면은 전부 다 북한 사람들이 다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어떤 그 교육도 계속 크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가 또 마음만 먹는다 그러면은 북한에다가 그 석유 자원을 무한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ESPO 송유관이라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시베리아 송유관이 블라디보스톡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북한에 석유를 보내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뭐 그런 어떤 측면이라든지, 또 최근 들어서 그 블라디보스톡하고 평양 사이에 이 비행기가 일주일에 한 편씩 다니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적 교류도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북한하고 러시아의 어떤 국경이 핫산이라고 하는데, 이 핫산에 요즘 아침에 가보면은 북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넘어와가지고 극동 연해주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블라디보스톡하고 나진 사이에 그 전기 유람선도 앞으로 이렇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러시아하고 북한이 중국과 북한이 멀어지면서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고, 그리고 북한이 극단적인 경우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더라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들을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에서 자꾸 보면 러시아를 이렇게 북한 핵 문제에서 가지고 별게 없는 그 존재로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북한이 극단적인 경우 중국으로 버리더라도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다는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가 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인적 교류라든지 또 경제 협력을 강화하느냐,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러시아는 사실 북한 자체에 대한 어떤 지경학적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북한 자체가 뭐 영토를 러시아가 합병해봐야 뭐 별로 의미도 없는 그런 어떤 땅이고요. 또 실제 또 북한에 가진 경제적 가치도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러시아가 이제 동북아 국가로서 자기들 존재감을 가시하기 위한 요항이 가장 크죠, 보면. 실제 열진 때 보면은 북한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한국과 너무 가까워짐으로써 러시아가 그 당시 어떤 북핵 문제에서 소외되는 그런 어떤 이렇게 외교적 참사가 벌어졌는데, 이런
이런 것들을 그 경험 삼아 가지고 앞으로 이제 북한과의 어떤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동북아 국가가 되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가 어떤 그 동북아에서 자기 어떤 그 국가 이익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속셈이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이렇게 그 동북아 국가에서 그 국가 이익을 강화하는 목적은 바로 이제 그 북한이 아니라 이제 중국,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일본과의 어떤 경제 협력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많은 어떤 러시아의 자원들을 유럽에 다 팔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러시아의 어떤 자원의 어떤 이 판매 비중이 계속 그 한국 시장이라든지 중국 시장이 커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과정에서 북한이라는 어떤 권리적 이 장애 요소가 없다 그러면은 뭐 가스관이라든지 철도를 연기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의 어떤 자원과 경제적 영토가 확장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 북한 자체의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북한이라는 어떤 돌발 요소, 위험 요소를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게 러시아의 어떤 그 기본적인 외교 전략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사실 이 동북아 국가 중에서 통일 한국이 가장 호의적입니다. 오히려 북한이 없고 이게 한국 중심으로 통일되어 있으면 러시아의 어떤 지정학적 이해라든지 혹은 경제적 이해가 더 강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이 통일 한국이 가장 적극적인 나라 러시아이고 반면에 이제 중국이나 일본 절대 그렇지 않죠, 그죠? 통일 한국이 들었으면은 그 자기 어떤 국가에 이게 반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그 통일 한국에 북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든 그 핵 문제를 계속 끌고 가면서 계속 유지하는 방향이 중국이나 일본의 어떤 이익에 또 부합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러시아와 그 북한과의 어떤 관계들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어떤 전략적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가스관 연결이고 두 번째가 철도 연결, 세 번째가 이제 전력성 연결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스관 연결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이제 한국에 이 가스를 그 공급할 그런 어떤 새로운 생산지가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앞으로 20년 이내에 생산되는 가스는 대부분 다 장기 공급 계약으로 중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한국이 가스를 이렇게 원한다 그래도 러시아가 보낼 가스가 없는 그런 어떤 실정이거든요. 가스가 그래서 러시아의 입장에서 봐가지고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카드는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어떤 우리 철도 연결은 이거는 이 제국주의 시대에는 철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모든 물류가 다 기본적으로 항공 물류로 가는데 철도 연결하는 것들은 이 경제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그런 어떤 정책 방향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러시아의 어떤 전기를 우리가 한국에 수입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보면 러시아 정부에서 보면은 동북아 에너지 그 링이라 그래가지고 이 동북아를 이렇게 전력으로 다 이렇게 연결하겠다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일본 사할린과 일본을 연결하는 이 전력 프로젝트가 지난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러시아에 핫산하고 나진을 연결하는 56km짜리 전력선 이런 것들을 벌써 계획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가지고 이 전력 연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미 이 손정희 회장도 보면은 우리 소프트뱅크 일본 손정희 회장도 아시아 슈퍼그리드 해가지고 몽골의 무궁무진한 태양광을 가지고 와서 아시아를 다 이렇게 전력으로 연결하겠다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제시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시진핑 주석도 보면은 에너지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러시아는 극동에 보면은 이 엄청난 이 수력 자원들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뭐 가스라든지 이런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발전된 전기들을 우리가 이제 북한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해저라든지 다른 국가를 통해서 가져오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남북 관계를 일단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보면은 우리가 그 초고압 직류 송전이라 그래가지고 이 전력 에너지 굉장히 큰 어떤 기술적 발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았을 때 러시아를 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 그런 또 중요한 어떤 협력 국가로 우리가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토론을 맡으신 전영선 교수님. 네. 건국대학교의 전영선입니다. 섹션 제목이 동아시아 평화와 남북협력의 비전 모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비전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비전을 제시하기엔 조금 아쉬움이나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모색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 같은데 아마 한반도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이게 정확하게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지만은 과연이라고 하는 의문이 계속 붙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 남북 관계가 이렇게 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아심이 꽤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10년 두 번에 걸쳐서 이른바 진보적인 정부와 좀 보수적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험했었던 거에 의하면 정말 이제는 그 과거의 전철들을 다시 한번 밟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하든 간에 함께 할 수 있는 통일정책이라든가 남북관계가 모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혹시 새로운 정부, 이 이후에 다른 정부가 들어섰을 때 남북관계가 또다시 뭐 끊어지거나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남북 문제라고 하는 것은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이 안보에 대한 스트레스가 지금 굉장히 쌓여있는 상황 내에서도 더 이상 그대로 갈 수가 없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진 상황 속에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야 되는 복합적인 변수들이 작용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1대1로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중국 1대1로가 있다면 우리도 일보 일진 어떻게 보면 보수의 한 방향하고 또 진보의 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남북 관계가 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남북관계라는 문제 자체가 이미 국제적인 환경 문제와 그것이 먼저 해결되는 부분들이 왔었고 과거처럼 남북관계 특성이라는 문제로 더 이상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것은 남쪽도 그렇지만 북한에서도 역시 이 민족주의 문제보다 민족 문제보다는 더 많은 부분들을 국가 대 국가 관계 쪽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스포츠 경기에서 애국가라든가 태극기를 올렸었고 연주했었던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배려라기보다는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서로 인정의 측면이 더 강하지 않았느냐라는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쉽지는 않겠지만은 이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 해빙의 시간이 상당히 많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치 자동차가 멈춰서 있다가 출발하기 위해서는 일단의 기아가 들어가서 굴러가고 그게 관성이 생길 때까지 기간들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현재 정부가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에 굉장히 진전을 원하고 있다고 해도 그러한 환경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하게 비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지난 정부의 용어를 빌리자면 신뢰 프로세스, 정말 진정한 의미의 신뢰 프로세스가 재가공이 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선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했었던 이른바 뭐 민생, 문화, 환경이라고 하는 3대 통로라고 하는 것을 앞에 정부 했었다고 해서 그것을 뭐 폐기하거나 배척할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좀 끌어와서 재해석하고 새로운 정부에 맞는 버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남 간의 어떤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남북관계에 대한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국제규범과 국제기구의 협력적인 관계를 통하거나 지방자치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 당국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좀 분산하거나 우회하는 방향 속에서 신뢰를 쌓아나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본격적인 당국 간의 관계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서 정부에 했었던 이른바 민생, 문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마지막 토론자로 예. 저는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저희 발표 토론자 선생님들 얘기 이제 공부하는 것처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청중석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뭐 토론을 하려니까 일단 조금 저는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민간 교류가 어떤 의미를 지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최근 우리 정부가 민간 교류에 대한 그 접촉 승인을 하면서 민간 교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해도 사업 목적과 남북관계 개선 여부, 그러니까 개선에 대한 기여 여부, 그리고 국제 환경을 보면서 앞으로 방북까지 승인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들이 많은데 제가 뭐 여담입니다만은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개성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우리가 말라리아 방역도 그렇고 유행사도 그렇고 개성으로 제한을 해놓은 상태에서 남쪽 민간단체들이 개성으로 제한을 해놓은 상태에서 과연 북쪽이 개성문 공단 문제까지 있는 개성을 그리고 지금 군사 시설이 다시 들어왔다는 개성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이번 주 다음 주에 한번 조금 관전해 보면 앞으로 남북 관계가 어떻게 풀려갈지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셨지만 미중 갈등이 심화하고 있고 다들 국익 확보를 위해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면서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축을 위해 남북 관계 개선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 핵 문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유지에 동시적이고 선순환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경로에서 민간 교류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제주도를 비롯해서 많은 단체들이 교류협력 북한 주민들도 신청을 하고 있고 방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민간교류 주체들이 한반도 문제, 평화 문제 해결에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의 자각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각 속에서 향후 새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과 안정적인 대북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약간은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우리 민간 단체들이나 지자체도 인내심을 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단체건 민간 교류건 민간이 당국의 어떤 대화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인가의 포인트를 잡고 조금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2월입니다만 이제 5월 새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바뀌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충격을 먹었던 게 2월 매경하고 리얼미터 공동조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가장 잘못한 대북 정책 개성공단 폐쇄입니다. 그리고 가장 잘한 대북 정책 개성공단 폐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민간과 언론, 학계, 전문가들이 모두 나서서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차피 북한에 대한 존재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고 교류 협력이 없이는 평화 통일도 요원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분단 이후에 북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시민적 자유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북한 주민을 포함해서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민주적인 삶의 질 향상에도 이 북한 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해서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가 남북 교류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그런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저희 시민사회, 언론계, 학계 모두가 노력해서 이 교류협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데 일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준비한 발표와 또 토론은 끝냈습니다. 10여 분 정도 남았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청중석에서 질문이나 코멘트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드릴 것 같고요. 한 두세 분 정도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질문이나 토론 하실 분은 손을 드시고 간단한 자기 소개하시고 난 뒤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시간 관계상 가능하면 짧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가 질문이나 토론 코멘트 좀 해주시겠습니까? 좀 더 생각하실 시간이 필요하신가 보네. 그러면은 저희 그 토론에 대해서 발표하신 분들께서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 발표자의 답변이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질문이 없으시면 그걸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고영 교수님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토론 과정에서도 좀 몇 가지 시사하는 바도 있었고 또 통찰을 제공해 주신 것 같아서 토론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북한이 사실상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지금은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북한을 어떻게 비핵화시킬 건가? 역대 정부들이 비핵을 늘 앞자리에다 내세우고 있는데 북한은 비핵화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딜레마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이 생존 전략 차원에서 핵을 개발하는데 과거에 이제 사회주의 붕괴 직후 같을 때는 생존이 보장되면 버릴 수 있다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핵을 가져야 생존할 수 있다는 쪽으로 확고하게 그 내부적으로 방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북한을 이제 앞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선핵 폐기론으로는 아마 해결 가능성이 높지 않고 단계별 포괄 해법으로 우선 대화의 문을 열고 중간 단계로 동결시키는 거, 고도화를 이제 방지하면서 폐기는 이제 장기 과제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현실에 도달한 거 아닌가?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대1로와 관련지어서도 지금 그게 경제, 안보, 문화의 통합적 기능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남북 관계도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전에는 계속 핵 문제를 앞에다 내걸어 놓고 핵을 가진 자와 악수할 수 없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 이거 핵에 우선적인 그걸 걸고 이런 통합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고 또 할 수 있는 통로들을 거의 다 막았어요. 제재라는 명분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남북 간도 물류 공동체 그 중국 1대1로로 연결되려면 이게 남북이 연결이 돼야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남북 사이의 생활 공동체 이 경제 공동체 지금 여기 어제 보니까 대통령도 여기 개막 축사에서도 경제 공동체가 결국은 나중에 한반도의 평화 체제의 기초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하신 걸로 봤는데요. 아마 그런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물류 공동체, 이 생활 공동체, 경제 공동체 이것들이 결국은 안보와 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김 교수님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나머지는 러시아도 사실상 너무 홀시한 것 같아요. 보수 정권 때. 저도 러시아 얼마 전에 가보니까, 정상회담을 제대로 하질 못했더라고요. 다자장에서는 이렇게 한 번씩 했지,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정상회담을 박근혜 정부 때도, 형식을 갖추어서 상호 방문 형태로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했고, 특파원도 보니까 둘밖에 없더라고요. KBS 특파원 하나 있고, 연합뉴스. 이 정도로 아주 우리가 러시아를 홀수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쉬웠는데 아마 앞으로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전정선 교수님 말씀하신 이전 정부의 것들도 이제 일관성 차원에서 개성할 부분 개성하라는 말씀도 새 정부는 아마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시아티브 이거는 굉장히 좋은 구상인데 콘텐츠를 갖추지 못하고 실천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담론은 다 가져가고 실천 안 하니까 다음 정부들도 더 이상 그릴 그림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려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간단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예. 저는 이 남북한 협력과 화합이 대단히 어떤 중요한 시점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잠깐 앉아서. 지금 이제 또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1대1로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주변국들에서 어떤 중국화 혹은 한족화하는 어떤 이런 경향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 같은 것들이 제시되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은
중국 입장이 아닌 외부적인 시각에서는 그런 우려들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급한 대안이 곧바로 남북한이 서로 화합을 해가지고 힘을 합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항상 대화로서 풀어야 된다고 항상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러한 주장들이 미국의 입에서도 나오고 한국에서도 거론하고 있고 하는 물론 뭐 중국에서 주장해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중국에서 일관적으로 주장해오는 이런 대화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이 공통의 어떤 인식으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남북한의 협력을 도모함에 있어서 우리 한국이 최근에 와가지고 이런 정부가 바뀌면서 좀 더 박력이 있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어차피 우리 한국이 북한에 비해서는 더 가진 자이고 하는 차원에서 입장에서 베풀어 가는 어떤 이런 정책, 햇볕 정책과 비롯한 이러한 것들이 빨리 시급히 진행이 되어야만이 어떤 현재의 어떤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제3자 시각에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중호 교수님이 지적하신 그 식민지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 좋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 식민지 지배를 한 나라로서 북일 국교 정상화도 포함해서 이 한반도와 중국에 있어서 평화스럽고 지역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데에서 일본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좀 좋았다. 지금 일본의 국력이 좀 떨어져서 주도하기에는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뭔가 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윤성학 교수님께서 러시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러시아의 중요성은 러시아는 홀씨하면 안 되고 중국에 비해서는 경제적인 힘은 약하지만은 그래도 러시아를 동북아시아의 나라로서 끌어들이는 그런 노력은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러시아는 UN 안보리사국이고 그리고 핵 보유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동북아의 모든 안보 협력을 할 때도 러시아 없이는 협력이 추진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러시아의 위치는 지금 러시아가 갖고 있는 원동의 경제력보다는 중요성이 좀 크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표자 답변까지 다 들었는데요. 한 2분 남았습니다. 한 분한테만 기회를 두 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그럼 두 분한테만 기회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시고 짧게. 김포시장입니다. 유영남. 예. 말라리아 얘기했는데 사실 세종을 추방하고 나서 우리 지역은 말라리아 피해 지역이거든요. 강화, 김포, 파주, 연천 라인. 여기 또 민간에서 추진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자들 말씀드리니까 어쨌든 북한은 핵포기 안 할 거고 상당 부분 지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바랍니까? 또 우리 예민하게 우리 박정 차장님 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 정부, 두 정부 동안은 중앙 차원, 정부 차원에서 하는 일이 다 닫혀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정부의 작은 장이지만 어떻든 이게 민간하고 지방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완전히 닫혀 있었고 그래서 새 정부 차원에서 큰 것보다 작은 것부터 저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문화, 체육, 예술 같은 게 다 닫혀 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북한과 할 수 있는 북한의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는데
거의 지금 저도 두 번째 지금 8년 동안 하는데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의도는 있었지만 짧게, 그런 예, 상황에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뭐 대표 되신 분들이 또 민화협의 박지영 차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예, 그 마지막으로. 예, 제주대학에서 이제 지난해 퇴임하고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고성준입니다. 우선 우리 민화협이 새 정부가 출범해서 기대가 되는 남북협력에 관해서 접근하면서 동북아 동아시아 차원에서 접근을 하셨고 중국 교수님, 일본 교수님, 또 러시아 전공한 한국 교수님 이렇게 모셔서 접근을 하면 참 좋은 구상이다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결국 결론이 우리 보시장도 알고 계시지만 남북협력 언제쯤 어떻게 가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난 시대를 한번 돌아보면서 저는 전영선 교수님하고 박주영 처장님의 짧은 코멘트가 굉장히 와닿는다. 서둘러서 와가면서 이게 문제가 풀릴 거냐.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김정은의 대남인식, 또 김정은이 남북교류 협력에 갖고 있는 그런 인식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제가 보면 김정은은 핵무기를 이제 갖게 됐다는 게 굉장히 우리에 대한 어떤 인식이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전 교수님, 박 처장님 말씀을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저쪽에 대한 인식을 좀 충분히 파악하는 탐색부터 들어가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고 교수님 말씀은 그냥 보충 발언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박주 처장님의 간단한 우리 시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뵙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 시장님, 김포 시장님 굉장히 남북 교류 협력 문제에 대해서 단연간 고생하시고 고민도 정말 많으시고 조례도 제정하시고 잘 알고 있고요. 한번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이 세션에 오셔가지고 관심 표명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저기 교류 협력이 좀 열릴 분위기 같으니까 정말 많은 단체들이 통일부에 문의하고 있고 신청하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일부 담당자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정확한 사업계획, 이게 남북관계 개선에 어떤 기여가 있을 거고 국제환경은 어떤 문제가 있을 거면 이게 문제가 뭐 그런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북한 관련 이제 브로커들이 이렇게 좀 나오기 시작했대요. 벌써부터 그런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질서와 내실 있는 교류 협력을 어떻게 해야 할지 통일부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도 지금 각계 약진하고 있는 구조 같아요. 근데 지자체 협의회가 있으니까 지자체 협의회에서 조금 토의하고 논의해 가면서 전략적으로 조금 대북 접촉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네, 민화협을 중심으로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오늘 그 동아시아 평화 구축과 남북 협력의 그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이제 모색할 것인지라는 아주 큰 주제를 90분 동안 다뤘는데 사실은 그 각각의 주제들만으로도 사실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도 부족할 만큼 복잡하고 사실 다양한 깊이 있는 논의가 요구되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터치만 하고 넘어간 측면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저희들이 진짜 궁금한 것은 신정부 정책이 관련된 정책이 이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가 궁금한데 아쉽게도 공약집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여전히 불투명한 부분이 많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 안 만들어진 부분들이 여전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일정 부분 새로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이 자리에 우리 논의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런 논의 자체가 현 정부의 그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좋은 쪽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정부의 대북 정책이
기존의 정책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제재도 중요하지만은 관계 개선의 노력도 결여하지 않겠다. 최소한도 대화의 끈은 만들어 놓고 압박을 하든 뭐 문제 제기를 하든 하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대화라든지 협력의 끈을 간다라는 것은 북한 문제, 북핵 문제 해결이 압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그 판단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사실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를 하는 것도 그 목표에 제시하고 있는 것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많이 그걸 놓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그런 점에서 그 제재하고 압박의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를 도출하기 위해서 다방면의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고민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외 여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화협 같은 민간단체나 김포 시 같은 지자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부의 의지는 있지만은 발걸음을 붙잡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실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민간단체하고 지자체의 역할이고 그런 상황은 사실 그동안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자체하고 민간단체가 좀 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조금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저희도 이제 5분 지났습니다. 이게 40분 되면 또 새로운 세션이 시작되니까 우리가 빨리 이제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데요. 아무튼 짧은 시간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뤘습니다. 세 분의 발표하신 분, 그리고 네 분의 토론자, 그리고 끝까지 남아 자리에 함께 하시며 저희들하고 같이 해주시고 또 좋은 질문해 주신 정용석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